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군인들을 그 어떤 침략 무기도 일격의 견멸수탕할 수 있는 펄펄 나는 일당백의 만능 싸움꾼 백두산 호랑이들로 기대합니다. 예, 첫 번째 데스킹 주제 전 북한 외교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강병규 기자, 네. 지금 우리 한반도로 직결하고 있는 미국의 전력 자산 그리고 북한의 위협 지금 영상으로 구성해서 봤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이걸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남북 군사력은 어떻게 좀 다르냐 이것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 한번 알려주시죠. 뭐 단적으로 뭐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좀 애매하지만 일부만 추려서 제가 통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병력은 우리나라가 62만여 명 정도 되고요. 북한은 12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뭐 장갑차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200여 대가 좀 많은 걸로 좀 나오지만 이때 뭐 다른 다련장 혹은 방사포 같은 걸 봤을 때 역시 뭐 엄청난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좀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숫자로 세면 사실 이런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이제 북한이 좀 더 우월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강병규 기자 지금 설명해 준 대로 병력도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많고 무기도 많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 북한 전력들 대부분이 다 재래식 무기라는 건데 저런 게 지금 당장 남한의 위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영환 부원장님, 지금 북한이 그래서 더 주력하고 있는 게 핵과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 재래식 무기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는 두 가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방사포, 연장력 로켓이 우리보다 한 20배 많고, 그리고 주체포라고 하는 170mm 포가 휴전선에서 쏘면 60km까지 오고, 그게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되고, 역시 북한이라고. 그렇다고 그렇군요. 북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걸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점들을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초강력 무기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고 그래야 되겠죠. 네, 지금 미국에 얘기해서 들여오려고 하는 전력 자산들, 전력 무기들도 바로 그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텐데요. 자, 이현수 기자, 오늘 이런 모든 북한의 위협의 핵심에 있는 인물, 바로 김정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북한 김정은에 대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북한 리스크가 이번에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건 아마 김정은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예측 불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특히 김정은이 국제무대에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서 정보도 없는 편인데 오늘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이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역임했던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안보의원총회에 참석해서 김정은에 대한 조사한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김정은의 유학 시절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때 놀랄만한 하나의 저희가 사실이 있었는데요. 15살경으로 추정되는데 평양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마 한 살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전화를 저희가 좀 이제 들었습니다. 그 여자 친구가 김정은에게 얘기를 합니다. 담배를 좀 끊으라고. 이 김정은이 담배를 굉장히 이른 나이에 폈더라고요. 전화로 상소리를 해대는데 저희가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1년에 걸친 그 면담 보고서 끝에 내린 결론이 앞으로 임금이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인데요. 지금 고영환 부원장님도 바로 이 기관의 또 부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 증언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정부가 김정은을 15살 때부터 저렇게 지켜봐 왔다는 건데, 근데 저 나이 때 김정은이지만 좀 흉폭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만한 일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 15살의 소년과 청소년과 김정은 그때부터 달랐을 가능성도 높겠죠. 김정은이가 98년, 14세 때인 98년도에 나가서 2002년도까지 4년을 있습니다. 네, 스위스예요. 스위스 베른주에 있는 공립학교에 다녔는데 그때 벌써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상당히 거칠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할 점은 김정일이가 자녀 셋을 다 스위스 베른에 내보냈는데 스위스 베른은 독일어를 하는 지역입니다. 네. 독일어를 하나도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좀 왕따처럼 당하고 말을 모르니까 네. 일단은 그러면서 스위스에서 성격이 더 나빠졌다. 그런 얘기가 있고 저보다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뭐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성격이 무모하고 대담하고 거칠고 그리고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냥 간부들한테 그냥 XX 이렇게 쌍소리를 계속 하는 그런 거를 보면 대단히 거침없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남성욱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이 김정은이 거칠고 폭주를 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제거를 하지 않으면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핵 도발 계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지금 우리가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전쟁을라도 네, 하자고 최고존엄을 지키겠다고 하겠는데 저는 학자로서 하는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온갖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가해서 정말 내가 힘들어서 더는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1단계일 거고 그 1단계도 계속해서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네. 리더십 교체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레짐 체인지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자, 강명규 기자. 네. 지금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김정은을 제거해야지 한반도의 위험 요소를 없앨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하는 목소리였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그러니까 착수했다는데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화로, 전화 통화로 인해서 이제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한 개정을 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2012년에 가장 최근에 수정한 게 2012년이었는데 그때는 미사일 사거리가 800km 그리고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합의로 인해서 탄두 중량의 제한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탄두 중량이 무게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더 깊은 곳까지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벙커에 숨었을 때 이것을 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로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최고 속도가 마하 8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데 일단은 벙커 버스터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미국의 그런 벙커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알려진 벙커 버스터보다 더 깊은 곳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표면은 한 30m 정도 파고들 수 있고 근데 콘크리트는 6m 정도까지 파고들 수 있는 좀 더 상대적으로 좀 굉장한 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은 최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톤 정도의 그런 탄두 중량까지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약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벙커에 숨더라도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건 관측인 것 같은데 제가 고용한 부원장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벙커버스터가 지하 30m까지 파고 들어오고 콘크리트도 6m를 파고들어서 부술 수 있다는데 김정은 지하 벙커가 그런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낼 때 황주 비행사단이라는 걸 들어가 봤는데 네. 황주 비행사단 깊이가 지하 100m입니다. 비행사단의 군부대가 지하 100m 안에 있다는 네, 거죠? 전투기들이 지하 100m에 와. 만들어놨는데 아마 황장익 비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은의 최고사령부 지휘소는 100 내지 150m다. 깊이가. 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가 좀 말은 1톤, 2톤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중량을 조금 더 늘려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150m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이 한 4, 50m 들어가서
울려놓으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마비라고 마드 오브 bomb라고 이제 확 네.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좀 북한에게 무섭게 하는 그런 대량 응징 보복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무기들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군의 개념을 방어적 개념에서 공세적 개념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게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공격용 무기들을 만들어서 북한이 한 대 때리면 우리는 10대로 때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를 공격을 못하겠죠. 네. 지금 고영환 부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 중에 저도 깜짝 놀란 게 비행기를 운영하는 비행 4단 부대 전체가 지하 100m의 전투기들을 숨겨놓고 있다 그러면 이거 찾아내서 부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겠어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 때문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 직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무기 수출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무기들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환 부원장 보시기에 어떤 무기들을 좀 들어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F-35 같은 것들 이제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대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거는 스텔스기가 들어가서 일단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해야 이제 큰 것이 들어가서 10톤짜리 폭탄도 뚫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스텔스 기능을 가진 무기들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이지스 함 같은 것을 만들면 좋은데 우리가 SM-2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그걸 SM-3 같은 거로 좀 상공 150km까지 올라가는 이지스함 해군이 갖고 있는 이지스함에 달려있는 미사일이 SM-2라는 미사일밖에 없죠. 그게 네. 지상에서 해수면에서 30km밖에 못 갑니다. 못 가는데 SM-3라고 한 150km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지금 사드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를 좀 더 들어와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고. 사드, SM-3, F-35 비행기 같은 것만 정말 그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우리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 무기를 개념적 승인을 했다라는 통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국내에선 또 약간 호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무기를 사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10년간 36조를 구입해서 1위긴 한데 실제로 이 무기를 많이 사는 것에 비해서 기술 이전이라던가 뭔가 제대로 된 고객으로서의 권리는 못 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미국 무기만 사주고 우리가 호갱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호갱 논란 없어야 되겠죠. 참 안보 문제 얘기할 때마다 좀 답답한 경향도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 또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전화 통화로 이곳저곳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오늘은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아침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까지 달려갔는데 강병규 기자 조금 전에 정상회담 끝났다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뭐 가장 일단 이번에 1박 2일 순방이 사실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날아간 건데 일단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북핵 문제겠죠. 일단 방금 전에 이제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두 정상이. 근데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핵은 용납이 될 수 없다. 일단 이런 점을 밝혔고요. 그런데 이 북한의 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북한의 핵 도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정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며칠 전에 저희가 어제도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뭐 왈가왈부 하지는 않았고 일단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뭐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다방면의 노력 그리고 이제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평가한다라는 점을 간단하게 밝히면서 상당히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내세우는데요. 자, 근데 오늘 정상회담 만남 어땠을지 좀 더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 저희가 한번 영상을 좀 담아봤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Рад возможности сегодня лично с вами встретиться и обсудить волнующие нас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ые с известными событиями вокруг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ы и, разумеется, поговорить о наших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прежде вс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푸틴 대통령과 저는 연배도 비슷하고 또 성장 과정도 비슷하고
기질도 닮은 점이 많아서 많이 통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으면 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병규 기자.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의 닮은 꼴 인연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 좀 특이한데, 네. 두 사람 닮은 거 맞습니까? 자, 뭐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본 그 비교표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 올해 64살이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65살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53이고 푸틴 대통령이 52니까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빠른이라고 해서 같은 학년을 다녔을 가능성이 크니까 비슷한 연배 맞고요. 키도 사실 2cm 차이가 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이제 법대, 법 전공을 했었고, 아무래도 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들 아실 거고, 푸틴 대통령도 이제 뭐 개를 정상회담에 끌고 왔을 정도로 과거에 상당히 개를 좋아했었죠. 근데 이제 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사 병장 출신이고, 뭐 푸틴 대통령은 KGB 요원 출신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우리나라 특전사령부 병장이면은 구소련의 KGB하고 맞먹는 거군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뭐 특전사 병장, 일단 군 복무를 이수했다는 자체로도 상당히 좀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 그런데 이제 또 사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좀 더 스킨십이 상당히 강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1990년대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총장의 보좌관을 했었던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책이 있으면 한국어든 다른 언어든 모두 구해달라. 나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존경심을 보이면서 스킨십을 좀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해진 소식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아무래도 첫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낚싯대를 하나 좀 선물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첫 만남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핵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정상인 만큼 좀 더 스킨십을 먼저 문 대통령이 뻗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그러면 특히 조금 전에 지금 영상 나가는데 야생에서 뭐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고 이렇게 좀 호기로운 취미들을 갖고 있어 그걸 또 공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낚시 잘 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푸틴 대통령 오늘 정상회담인데 두 네. 정상 간 만남인데 지각을 했다면서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34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요. 34분이나 지각을 한 거군요. 네, 러시아 그 당시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1시, 우리 시각으로는 낮 12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 뭐 먼저 서 있던 건 푸틴 대통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그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왜 늦었는지는 별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각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마다 지각을 하기로 상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각을 했던 거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14년에 메르켈 총리를 만났을 때는 4시간을 지각을 했고 지난해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늦었는데 게다가 자신의 그런 어른 키만한 그 개를 끌고 와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었죠. 청와대가 예상을 했다라고 한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34분이면 진짜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영한 의원님, 지금 저희가 뭐 곁다리 같은 걸 좀 소개를 해드렸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북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하고 원유 중단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러시아로부터 좀 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미치는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 네, 그렇죠. 석유를 제일 많이 주는 나라도 두 나라. 네. 그리고 해외 근로자 많이 나가 있는 거 1위 중국, 2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 3만 명 정도가 나가 있고 1년에 해외 근로자들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2억에서 3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분들을 만나면 왜 우리 근로자들만 이야기하냐? 러시아 우리가 더 많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압박을 해서 석유 공급을 줄이고 해외 근로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줄여서 어쨌든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는 자금을 끊어보자는 게 우리 정부의 노력이거든요.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에 중국 수반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지금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긴 하지만 왜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북한에 중국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당장 시진핑 주석과 전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러시아 네네. 수반을 만났고 지금 중국에서는 브릭스 회의를 그렇죠. 하는 날 일요일 날 그러니까 브릭스 회의를 하고 끝났으니까 아마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러시아가 한 거는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어서 가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수일 내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게 중국에서 공급해주는 원유 아니겠습니까? 원유 송유관이 생명줄로 불리는데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다가 원유 넣지 말아달라 이렇게 압력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파이프라인 오브 라이프라고 합니다. 생명선이거든요. 이걸 끊는 경우에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에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동북상수문으로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북한이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서 리비아, 시리아 같이 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을 어느 정도 둬둬야 한국군과 미국군이 압록강까지 오지 않는다. 저는 중국이 여러 가지 전략적 계산이 있고 기술적인 문제는 대경유전에서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가 파라핀이 많아서 파라핀 성질이 많아서 파라핀은 차면 굳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기술적으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몇 시간 공급을 안 하면 송유관 자체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잠그기는 기술적으로 한 번 잠그면 그게 끝나는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원유를 공짜로 줬답니다. 공짜로 줬습니다. 왜 공짜로 주는 겁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공짜는 아닙니다. 네. 차관으로 주는 건데 네. 북한이 중국의 차관값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중국도 그 돈을 받지 못하려는 거 알면서도 줍니다. 그러니까 외상거래.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전에는 100만 톤 정도를 중국에서 공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건대는 무이자 차관으로 주는 석유가 50에서 52만 톤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사서 들어가는 기름이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만약 석유가 들어가지 못하고 원유가 못 들어가면 북한 군도 서고 북한 경제도 선다. 그러면 우리 계산은 육자회담이든 어떤 회담이 비핵화 회담이 나올 거 아니냐.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대화로 풀자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대화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건데 힘들면 대화에 나오겠죠. 그 풀어달라. 우리 죽게 생겼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원하는 거죠. 네. 자,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과도 관계를 좀 빨리 풀어야지 북한 문제도 쉽게 하나 둘씩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과의 변수가 또 있습니다. 잠시 전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경북 성주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새로운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소성리가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소성리 종합 상황실에 따르면 내일 새벽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로 배치된다고 알고 있다라면서 지금 경찰 버스가 30대가 소성리로 향하고 있다는 게 그 종합 상황실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국방부 측에서는 우선 사드가 추가 배치되기 하루 전에 미리 발표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없으나 임박한 건 맞다라는 정도의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서 또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잠시 전에 소성리에서 들어온 영상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거리 행진에 나선 모습인데요. 자, 고영환 부원장께서 보시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안으로는 사드 문제, 바깥으로는 또 사드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문제, 미국의 압박, 문재인 대통령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시작을 우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아베하고도 통화를 했고 지금 러시아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고 이게 당위성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보가 정말 위기에 처한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저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